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시죠? 예. 요즘 뭐 워낙 또 이런 행사가 뭐 취소되는 것도 많고 한데 오늘 좀 적게 오셨습니다만, 여기 뭐 일단 그 계획대로 계속 진행합니다. 제가 이제 뭐 학회 참석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데, 학회도 취소된 게 많고 강의도 취소된 게 꽤 있습니다. 그래도 책사회는 여전히 하던 공부를 계속 합니다. 예. 오늘은 양생주편 1장과 2장을 보겠습니다. 양생이라는 말은 삶을 기른다는 뜻이고요. 삶을 기른다고 하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게 연장시키다는 뜻으로 보통 많이 해석되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 이게 양생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자가 얘기하는 양생은 늘 이 생과 사, 사생, 이 죽음과 삶이라는 걸 마치 자연에 밤과 낮이 있는 것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뛰어넘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삶을 연장시키기 위한 노력, 이렇게 보면 난센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천수를 누린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양생주편 1장에는 천수라고 하는 게 이제 타고난 수명이죠. 타고난 하늘이 준, 자연이 준 수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 수명을 넘어서서 더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지만 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올바른 삶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자가 어떻게 보면 이런 수명을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장자는 뭐 사실 생명을 일찍 단축시키거나 할 사람은 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가에서는 양생을 얘기하는데 육아는 기본적으로 수양을 얘기하죠. 이 육아의 수양과 도가의 양생은 어떻게 다르냐면, 육아의 수양은 수기죠. 수기 또는 수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표가 대학에 나온 수기치인이고요. 수기치인, 또 논어에는 치자를 안 쓰고 수기안인이죠. 치는 남을 다스린다 뭐 이런 뜻인데, 치라고 하는 게 이제 통치의 뜻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라고 하는 거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모든 농작물에 골고루 물을 대는 게 치라고 그랬죠. 결국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아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기를 제시합니다. 자기를 수양하지 않고서는 남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 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육아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장자가 주장하는 양생은 수기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살신성인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맹자의 얘기죠. 군자는 구생이 해인, 삶을 얻기 위해서 인을 해치는 일은 인을 해치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인을 해치는 일은 없고, 요살신이 성인, 살신성인하는 경우는 있다. 자기 자신을 죽여서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 이럴 경우는 목숨보다 인이 더 중요한 거죠. 맹자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게 내가 바라는 것이다. 생이 내가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의도 내가 바라는 것이다.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는 것도 내가 바라는 거다. 당연히 생과 의를 같이 추구해야 되는데, 이 둘이 서로 모순될 때 삶을 구하면 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의를 추구하면 삶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의를 택해야 한다. 맹자가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는 게 물고기도 먹고 싶고
고운 발바닥 요리도 먹고 싶다. 그러니까 웅장이요. 귀한 요리죠. 둘 다 먹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다 귀한 웅장을 선택하는 것처럼 생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의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이자를 불가득히 문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면, 동시에 얻을 수 없다면 사생취의,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해야 된다. 삶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육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구론 같은 사람요, 어떤 나라가 망하는 걸 그냥 두고 보지 못해서 명나수에 몸을 던진다든지 뭐 이런 게 결국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자의 지평에서 바라보면 그런 것들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일단 생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생주편 첫 번째 대목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천수를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육아학자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칼날이 상당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장자가 피해가기 어려운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20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방금 이제 공자, 맹자, 공맹이 수양을 이야기한다면 장자는 양생을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죠. 숙이나 수신, 이게 이제 유학의 수양이고요. 이게 올바른 삶이 목적입니다. 올바른 삶은 올바른 행동의 결과죠.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을 하면 올바른 결과가 있다. 이게 육아의 기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도 뭐 주역 같은 데서 기륭화복을 이야기하는데 주역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의 결과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려다 주는 게 아니라 화를 준다 하더라도 올바른 행동의 결과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아가 지향하는 뭐 의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올바른 삶이 목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을 얻어내는 것. 그래서 유학은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맹자는 삶과 올바름을 같이 지킬 수 없다면, 생과 의를 같이 지킬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올바름을 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장자는 삶보다 더 중요한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생이 그냥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냐,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생과 사를 초월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래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 이게 모순되죠. 그런데 일단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수를 누린다는 맥락에서는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늘 넘어서야 된다 얘기하죠.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오래 살기를 바란다면 난센스다. 하지만 장자가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바로 지금부터 읽어볼 양생주편 1장. 이게 이제 양생주라고 하는 편 자체의 제목이 삶을 기르는 양생지주예요. 삶을 기르는 기준, 뭐 이런 뜻입니다. 삶을 기르는 방법, 이런 뜻이죠. 물론 이제 생주를 기른다, 삶의 주인을 기른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삶을 기르는 중심, 기둥,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자, 이 방법이 어떤지 한번 찾아보시죠. 202페이지 가시면 이제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삶은 끝이 있지만 지식은 끝이 없다. 끝이 있는 것을 가지고 끝이 없는 것을 추구하면 위태롭다. 일단 지식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는 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지식이죠. 지식은 수단이고 그 수단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죠. 근데 그 지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해와 무해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해한 거고 얘는 물가있자 끝이죠. 한계가 있고 오생야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야 그리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해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런데 끝이 있는 것을 가지고 끝이 없는 것을 추구하면 위태롭다. 그리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면 결국 위태로운 삶을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빠진다. 예, 계속 보시죠. 그런데도 지식을 추구하면 더욱 위태로워질 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요. 착한 일을 하더라도 명예에 가까이 가지는 말며. 예, 일단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나쁜 일을 해도 형벌에 가까이 가지는 말고 중간을 따르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고 생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고 어버이를 모실 수 있으며 천수를 다 누릴 수 있다. 여기서 장자가 제시하는 목적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어버이를 잘 모시는 것, 그 천수를 다 누리는 것. 이 네 가지죠. 그러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결국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한 일의 경우, 나쁜 일의 경우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죠. 착한 일의 경우에는 명예가 생기게 하지 말라. 예, 무건명. 위선호대. 위선 선행을 하는 거죠. 선을 실천하되, 선행을 베풀되, 이렇게 하지 말라. 뭐는 하지 말라. 근명. 명예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명예가 생길 정도로 훌륭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주자로부터 비판받습니다. 유고학자들로부터요. 원래 군자가 선을 실천하는 것은 명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요. 그리고 위악, 선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 악을 저지르더라도 무건형, 형벌에 가까이 가지는 마라. 네, 형벌에 가까이 가지 마라. 형벌은, 이게 이제 사람을 묶는 형틀이고, 이거 칼이죠. 사람을 형틀에 묶어놓고 뭐, 코를 벤다든지, 뭐, 다리를 벤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형벌이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몸을 해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더라도 형벌에 가까이 갈 정도로 악을 저지르지 말고, 조금 저질러라, 뭐, 이렇게. 네. 선 같은 경우도 너무 훌륭한 행동을 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착하게 해라. 너무 훌륭하게 행동해, 그럼 명예가 생기는데, 그건 해롭다. 이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원문을 보시면, 연독이 위경, 이렇게 되어 있죠. 연은 이제 따를 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가 이게 어려운데요, 이게. 연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걸 또 탁월하게 해석하는 게 누구냐면 주희입니다. 그런데 이 주희가 바로 이 양생주론이라는 글에서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만, 바로 장자를 격렬하게 비판하거든요. 주희는 대체로 장자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철학자인데, 이 대목에서만은 장자를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무기력한 지식인이 적당히 처세술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의가 연독이 위경, 연독하는 것을 경으로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경은 이제 삶의 일반적인 원칙, 삶의 중심 원리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독자가 이 주의가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이 독을 이 독자로 풀어요. 오대이자가 밑에 있는 독자입니다. 오대이자. 이 오대이자가 밑에 있는 이 독자는 옷의 등솔기를 뜻합니다. 우리가 뭐 제가 입은 이 옷에도 뒤에 등솔기가 가운데 있죠. 그게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한의학에서 인맥, 동맥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동맥도 마찬가지의 뜻이거든요. 동맥의 독자를 이렇게 썼습니다만 독자는 바로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로 이제 독자의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주의 같은 경우에는 장자 주석을 그 당시에 그 남송 시절에 유행하는 장자 주석을 다 읽고 평가를 내린 부분이 주자의리에 나와 있어요. 하는 얘기가 내가 장자의 그 주석들을 두루 살펴봤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지만 하지 않겠다 이래요. 하지 않겠다고 하지 말고 좀 했으면 아마 우리는 훨씬 더 풍부한 장자를 읽을 수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의의 주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글자풀이가 들어가 있고요. 글자풀이가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명물 제도, 뭐 당시 제도나 뭐 관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정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견해를 덧붙여서 그 텍스트를 철학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그 탁월함이 있는데 장자를 주석하지는 않았어요. 아쉽게도요. 그리고 주석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읽을 때 참 아쉬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원문을 이제 읽으셨는데요.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송대의 철학자 주인은 연독의 독을 독으로 풀이합니다. 우도서의 등솔기고요. 오서의 등솔기는 오서의 등 가운데 부분을 맞붙여 꿰면 솔기를 말합니다. 여기 독자가 왜 중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지 바로 이 해설을 보면 명쾌하게 알 수 있죠. 어쨌든 뭐 이런 풀을 볼 때마다 주의가 장자를 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학에서 경혈을 얘기할 때 인맥과 동맥으로 나누어 말하는데 인맥도 앞에서 마주본다는 뜻으로 이 임자의 뜻으로 본 것 같긴 한데 또 찾아보면 임신한 여성이라고 하는 이 임자의 뜻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맥은 이제 이 인중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경혈을 뜻하고 그리고 동맥은 이마부터 시작해서 등줄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게 이제 동맥인데 독자는 이 주자의 이 풀이로 이제 딱 해석이 되죠. 근데 임자의 뜻은 그게 뭐 임산부와 관련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는 좀 완전하게 뜻이 이해가 되지 않죠. 어쨌든 이제 등솔기라는 뜻으로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203페이지 넘어가셨어요. 주인은 일찍이 자신이 장자의 주석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제대로 풀이한 책이 없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지만 장자를 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처럼 고전을 두루 꿰고 있는 학자가 장자를 주의했다면 지금 우리는 훨씬 더 풍부한 장자를 읽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자를 주의하지 않겠다고 작심한 이유가 바로 이 대목 아닌가 싶어요. 이걸 때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기 나타난 인생관을 주의는 아주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이제 이 양생주의 이 1장을 읽고 양생주설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양생주설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죠. 장자는 위선무근명이라고 원문에 나왔죠. 장자는 선을 실천하더라도 명예에 가까이 갈 정도로 하지 말고 또 악을 저지르더라도 형벌에 걸릴 정도로 하지 말아서 중간을 따르는 것을 삶의 태도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비판합니다. 노장의 학술은 의리의 당부는 따지지 않고 단지 그 사이에 의지하여 자기 몸을 온전히 보존하고 재앙을 피할 생각만 한다. 이게 이제 유가와 이 노장의 차이점이죠. 어쨌든 장자와의 차이점입니다. 일단은 주의 같은 유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윤리라고 하는 거는 결과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정당하면 한다는 거예요. 예, 뭐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한 결과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사랑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불리하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와는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장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든 자기 몸을 보존하고 천수를 누리고 뭐 부모를 잘 모실 수 있고 뭐 이렇게 삶을 온전히 할 수 있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선을 하거나 말거나 악을 저지르거나 말거나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유가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지적이죠. 단지 그 사이에 의지하여 자기 몸을 온전히 보존하고 재앙을 피할 생각만 한다. 선을 행하되 명예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라는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명예를 추구하지 말라 이런 맥락이니까 일단은 그럴싸하다 이거예요. 명예욕도 욕망이기 때문에 그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현의 도리는 단지 사람들에게 힘써 선을 실천하게 가르칠 뿐 처음부터 명예를 구하라고 가르치 않을 뿐더러 명예를 추구하라. 명예를 얻으려면 선을 실천하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정엄명령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칸트가 얘기한 가엄명령과 정엄명령을
비교를 하면 분명해지죠. 이 명령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업 명령 같은 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때 가업 명령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거 전부 가업 명령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움직이는 행동은 전부 가업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요. 건강을 지키려면 뭐 담배를 피우지 끊어라 뭐 이런 거 다 가업 명령입니다. 뭐 사업에 성공하려면 뭐 약속을 지켜라. 이거 다 가업 명령이에요. 그런데 정업 명령은 그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뭐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선을 실행하라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라예요. 의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 그 결과가 너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건 전부 가업 명령이지 정업 명령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누구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해야 되고 언제나 조금도 자기 자신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업 명령이 되는 건데 육아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선을 실천하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을 실천하라. 이거 없고 그렇다고 피하라고도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명예는 뭐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육아의 도리다 이거죠. 학문을 하면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위기제약이 아니므로 말할 것이 없다. 위기제약의 기라고 할 때 기는 참된 자기거든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올바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위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위인제약이죠. 위인제약은 남을 위한 학문,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문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가업 명령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으면 해라. 조건 가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조건부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육아는 기본적으로 조건부 명령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말할 게 없고 명예를 추구한다는 건 말할 게 없고 악을 저지르더라도 형벌에 걸리지 않게 하라는 말은 더욱 도리에 어긋난다. 군자가 악취를 싫어하는 것처럼 악을 미워하는 것은 두려워함이 있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만약 형벌을 범하지 않는 것은 몰래 저지르고 형벌에 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취를 교묘하게 피해서 감히 범하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이익만 계산하는 것이니 도리를 해침이 더욱 심하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장자의 뜻은 의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해만 헤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해요. 이게 이제 장자가 이 비판을 칼날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간을 적당히 따라서 자기 생명 보존해라 이런 방식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장자는 늘 우원이기 때문에 우원 같으면 피해갈 수가 있는데 이건 우원도 아니거든요. 이건 장자의 그 주장이 그 논설문 형식으로 자기 견해가 펼쳐진 거고 우원이 아니죠.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장자 자신의 견해로 보인단 말이에요. 게다가 내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 비판을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그저 얄팍한 처세술인가 그건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걸 특별히 방점을 찍어서 위악, 악을 저지르더라도 무건형, 형벌에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건 문장의 대꾸를 맞추기 위해서 한 말이지 이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악행을 저지르고 말고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권장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악을 저지르되 뭐 형벌에 가까이 가지 말라 이런 식의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게 방점을 찍을 필요가 없고 위선이 문제죠. 악을 저지르면 도덕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악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악을 저지르라고 권고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들어간 까닭은 앞에 이제 똑같은 문장이 나왔으니까 위선무건명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거죠.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런 평범한 얘기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죠. 선이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죠. 누구나 선을 권장하고 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상투적이잖아요. 상투적이고 뭐 정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건 아주 흔히 듣는 거죠. 근데 장자는 이제 선도 하지 말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맥락이냐. 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저런 겁니다. 결국 명예에 가까이 가지 말라. 이게 이제 이 명예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이 원주 이제 이 장일순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원주에 계시던 분 안 계시나 모르겠어요. 이 장일순 선생이 이제 1994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제 원주 이른바 이제 70년대 원주 선언을 비롯해서 한국 민주화 운동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인데요. 그 원주에는 이제 시학순 주교가 있었죠. 역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천주교 주교 신분이죠. 주교라는 신분이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일수는 평신도였어요. 근데 평신도인데 민주화 운동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주로 뒤에 물러나서 조용히 있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후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후 세력인 거죠. 근데 이제 나쁜 의미로 배후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서 조용히 움직인 그 사상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좀 파격적인 그 발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뭐 이런, 그 당시 이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니 이분이 정말 우리와 생각이 다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파격적인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어떤 말을 즐겨하고 또 글씨를 이 서예의 대가입니다.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의인난이라 그래서 사람과 비슷한 난초 그림이 유명해요.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난초가 이렇게 있다 이러면 난초가 꼭 사람 웃고 있는 모양처럼 생기고 그래요. 뭐 이렇게 못 그리진 않았고요. 이게 꼭 사람이 웃는 모습의 난초. 그게 이제 얼굴 난초인데 그 의인난으로 뭐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한 서예가이기도 합니다. 서화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글씨를 쓰는데 어떤 글씨를 자주 썼냐면 일단 뭐 접합이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한다. 돼지가 살찌는 걸 왜 두려워할까요? 살찌고 나면 이제 잡아먹히는 거죠. 돼지가 이제 살이 안 쪄야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거고, 살찌면 이제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 앞에다 이제 뭐를 주로 썼냐면 인파출명 이렇게 썼죠. 사람은 출명, 명예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장자 이대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서서 설치는 것보다는 뒤에 물러나서 조용히 후원하는 역할을 택한 것도 이런 인생관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또 효과를 보기도 했고요. 사람은 명예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일단 명예가 생기게 되면 그 명예의 구속이 되죠. 명예의 구속되는 순간에 진정한 삶은 끝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돼지는 끝나는 거죠, 삶이. 이것도 인간의 삶이 명예가 생기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예가 한번 생겨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명예가 생기면 그 명예를 지키거나 또 거기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꼭 좋은 뜻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일단 참된 삶이 흔들린다 이렇게 본 거죠. 장자의 맥락도 가벼운 처세술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으로 접근을 하면은 주위의 비판을 일정 부분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지식에 대한 경계, 이건 뭐 우리가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욕망을 무한히 충족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끝없는 욕망을 계속 새로 만들어내고 그 욕망을 충족시켜 가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조절하지 못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고민에 빠졌을 때 장자의 이 글이, 이 대목이 그런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보시죠. 장자의 이 부분은 요컨대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일상의 보편적 규범을 뒤엎는 내용이죠. 선은 권장하고 악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기 마련인데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지 말고 자신의 생존을 기준으로 선악의 행위를 실천하거나 회피하라는 조언. 일단 이렇게 읽힙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렇다면 처세보다 치세를 중시하는, 육아는 처세가 아니라, 처세는 이제 세상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내 몸을 보존할 것인가, 그게 처세술이죠. 육아는 치세술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머물면서 나를 보존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치세입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근거로 수기가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수양론이죠. 이건 이제 뭐 별의별 육아가 다 있습니다. 육아는 뭐 공자를 기점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2500년 이상의 장관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육아에 대한 도전이 엄청났죠. 일단 가장 처음으로 일어난 강력한 도전은 묵가의 육아 비판입니다. 그 묵가의 영수가 이제 묵적이잖아요. 원래 이제 묵적은 공자 이후 춘추시대 말기에 활동한 철학자인데, 원래 육아의 학문을 배웠어요. 육아의 학문을 배웠다가 육아가 이야기하는 이 인애가, 육아의 그 공자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인이잖아요. 그런데 인이 이제 인애, 사랑이죠. 육아의 사랑이 인애인데 이 육아의 사랑이 별애다, 이런 식으로 규정해요. 차별적인 사랑이다. 차별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이런 차별적인 사랑을 넘어서 겸해로 가야 된다. 겸해에 대한 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상대를 공격할 때, 육아의 인애의 한계를 공격할 때 별애라고 했기 때문에 겸해는 무차별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무차별적인 사랑을 제시한 게 이제 묵적입니다. 비판이 아주 강력했죠. 비판이 강력했기 때문에 맹자에 보면은 천하의 언론이 불규양적 기묵이라, 양주 아니면 묵적에게로 돌아갔다. 천하의 절반 정도 지식인들이 묵적의 견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정도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거죠. 육아의 인이라고 하는 가치가요. 그랬는데 인이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점점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맹자가 묵가를 비판하면서 결국엔 육아의 인의 범위를 확장시키죠. 확장시킨 게 사단론하고 확충론입니다. 묵가의 이런 식의 비판에 직면하니까 뭔가 응전을 해야죠. 응전을 한 것이 육아를 척언지심, 인을 척언수호 사양 시비지심으로 풀이를 하고, 척언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걸로 풀이를 하고,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다 동등하게 갖고 있는 것이고, 인계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들은 모두 불인인지심,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인을 갖고 있고, 또 척언수호 사양 시비지심이 없으면 비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않고 사단 확충론을 제시하죠. 화기충진. 나에게 있는 이 사단, 척언수호 사양 시비지심을 화기충지하면, 확충시켜서, 확대해서 충족시켜 나가면 사회를 보존할 수 있고, 사회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확충시키지 못하면 부족이 보처자, 처자식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오로 2급 인지로, 내 어버이를 어버이로 사랑해서 2급 인지로, 다른 사람의 어버이에게 미쳐가고, 인지로요. 내 어버이를 어버이로 사랑하는 게 일단 시작이고, 그 다음에 결국 다른 사람의 어버이에게까지 미쳐간다. 내 어린이를 유오유, 내 어린이를 어린이로 사랑해서 2급 인지유, 다른 사람의 어린이도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어버이로부터 사랑을 시작하고 자기 아이로부터, 어린이로부터 사랑을 시작하지만 결국엔
다른 사람의 어버이, 다른 사람의 어린이까지 미쳐가서 확장시켜서 사회까지 이르러가는 확충론을 제시하는 거죠. 이 목가의 비판의 직면에서 그 맹자가 새로운 논리를 확립한 겁니다. 그 다음도 이제 계속 그 같은 방식이에요. 뭐 대동사회 이상론이 나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성리학이나 뭐 이런 학문이 나오게 된 것도 도교와 불교의 육아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응전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육아는 그 내 삶의 근원이 어딘가, 부모다, 예, 우리 조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그럼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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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은 누군가, 뭐 이런 식으로 안 묻거든요. 그건 이제 도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자 같은 경우에 그렇죠.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그러니까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뭐 사실은 3이 넷을 낳고, 넷이 5를 낳고, 5가 6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데 결국 도생만물이거든요. 도가 하나를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이거는 결국엔 도가 만물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근원이 도다. 그게 이제 우주론 생성론이 되는 겁니다. 존재하는 이 세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육아는 이런 질문 안 던지거든요. 안 던집니다. 일상생활 속의 도리, 이걸로 끝나는 거죠. 어버이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형을 만났을 땐, 아들, 자식을 만났을 땐, 동생을 만났을 땐 어떻게? 이 일상생활 속의 윤리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교의 그런 비판이 있게 되니까 응전하기 위해서 성리학이 나온 겁니다. 성리학에는 이제 태극도설 있고 우주론 이제 제시를 하고요. 불교 비판이 있으니까 불교에서도 생로병사의 문제를 불교에서 다루죠. 육아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본래. 그러니까 그저 이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일상생활 속의 도리를 얘기하면서 극기봉례. 이걸로 끝입니다. 극기봉례. 나의 사욕을 이기고 뭐 예로 돌아간다. 나의 사욕을 이기고 봉례, 예로 돌아간다. 그 예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지 살펴보고 하지 말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 말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만 또 능력이 되는 것만 또 하고요. 근데 마땅한 이유가 없으면 해도 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으면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도 되는, 하지 말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돌리는 것. 그게 극기봉례거든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뭐 욕망의 근원까지 따져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거기까지 따져 들어가죠. 계속 욕망의 근원까지 그냥 끝까지 추구합니다.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육아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는 다루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만 다루거든요. 삶에 대해서도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 갖고 죄를 묻지도 않고요. 뭐 원죄 이런 것도 없고요. 태어나는 건 뭐 원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우리가 다 원해서 누구를 지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교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논리를 갖고 비판을 하니까 유교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성리학은 유교의 개성자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도가와 불교의 개성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향이 다르죠. 지향이 도가적 지향이나 불교적 지향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인륜, 그러니까 그 부모 형제 뭐 이 관계 속에서의 도리를 가장 중시합니다.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속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치세를 중시하는 유가이념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도가와 불교의 사상을 받아들이지만 결국 치세의 논리로 바꿔요. 그러니까 수기치인의 이념에서만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맹자의 사단 화충론이나 또 맹자의 사단론을 비판한 게 순자거든요. 순자는 이제 성학설을 제시해서 맹자나 자사가 모두 다 틀렸다고 비판을 하는데 결국 순자도 수기치인이라고 하는 이 치세론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성리학도 마찬가지로 수기치인이라는 치세론을 갖고 결국 노부를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이론을 흡수해서 자기 그 이론을 충실하게 하면서도
노장이나 불교의 지향은 비판합니다. 치세와 어긋난다는 거예요. 현실 도피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왕양명이 주자를 비판하고 또 이 청나라 때 대진은 이제 주자를 어떤 식으로 비판하냐면 이 주자학이라고 하는 건 노장과 불교를 끌어다가 유학을 오염시킨 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왕양명은 이건 유교를 끌고 노장으로 들어가 버린 배신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판합니다. 격렬하게 비판하죠. 그런데 어쨌든 전부 주자도 그렇고 왕양명도 그렇고 맹자도 순자도 그리고 대진도 그렇고요. 청나라 말기에 강유이라는 학자는 역시 유학자인데 인류가 만든 가장 큰 해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나가 국가고 하나가 가족이다. 이래가지고요. 국가를 없애야 된다. 국경선을 없애고 군대를 다 없애서 국가를 폐지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 제도를 없애야 된다.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결혼하는 걸 허용해서는 안 되고 그냥 같이 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 유학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수기치인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아의 특징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장자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어울릴 수 없어요. 주의가 아무리 노장을 좋아하고 많이 받아들이고 해도 이 점에서는 서로 의견이 합치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때문에 주의는 일상의 도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육아 이념을 근거로 사적인 생존을 도모하는 장자의 심태를 단호하게 비판합니다. 장자는 사적인 생존 도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곧 주의에게는 장자가 올바른 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해를 따져서 때로 악행을 정당화하기도 하는 얄팍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간주된 거죠. 사실 형벌에 걸릴 정도의 악은 저지르지 말라는 표현은 악을 경계하기보다 악의 결과로 인한 손해를 두려워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자 같은 유학자가 보기에는 현실에 좌절한 무기력한 지식인의 경박한 처세술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은 네 편인 양생주편 첫머리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편에 나온 내용요. 초왕의 초빙을 자신의 안위를 기준으로 출사를 거절한 추수편 뭐 이런 내용과는 달리 장자 자신의 저작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언의 형식을 빌려 애둘러 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명을 논리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주의는 장자를 비판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했어요. 그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장자가 누구에게서 전수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도체를 알았던 인물이다. 이건 이제 왕한석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시대에 장자의 시대에는 육경을 장자처럼 잘 알았던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맹자 이후 순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모두 장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맹자 이후에 순자도 장자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합니다. 순자가 섭섭해하겠네요. 순자는 아주 명쾌하거든요. 아주 분명합니다. 순자 연구자들은 행복합니다. 장자처럼 골치 아프지 않거든요. 그런데 맹자만 해도 좀 골치가 아프죠. 맹자 골치 아프고 한데 순자는 명쾌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순자를 비롯한 이 학자들이 장자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칭찬했고요. 또 천도편에서 나오는 도를 말하면서 도를 터득하는 차례를 말하지 않으면 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대단히 훌륭한 논이다. 아무래도 공문의 문도와 접촉하여 전수받은 유래가 있는 것 같다. 공자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아마 이제 당나라 때 한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한유가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장자의 스승이 전자방이고 이 외편에 전자방 편이 나오는데 장자의 스승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전자방은 공자의 제자였던 자의 제자니까 공자 제자의 제자의 제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자가. 장자가 유학의 전통을 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게 이제 한유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공문 유래설은 가장 먼저 주장한 게 이 당나라 때 한유예요. 그리고 또 보시죠. 또 주인은 후세의 불교에 나오는 좋은 말은 모두 장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장자를 불교보다 높은 수준의 제작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자를 불교나 노자처럼 극력 배척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불교는 사실 장자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본래 그 인도 불교는 뭐 사실은 중국에서 크게 유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달마 조사 이후로 달마부터 시작해서 달마, 해가, 뭐 성찬, 뭐 홍인 등등 해서 6조 해능에 이르는 게 이제 선의 계보인데, 그 선불교가 중국 불교의 중핵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그런 선불교적 사유는 장자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장자를 풀이하는 방식을 불교 이야기에 도입해서 설명한 것들은 이제 격의불교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의 평가는 뭐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수준이 어느 게 높고 낮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쉽지를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봤고요. 주위의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은 단순한 처세술 이상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첫머리에서 장자가 지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식은 대부분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단으로 기능하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지식은 새로운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삶은 방해받기 마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이 반드시 꼭 뭐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지적 추구 자체가 또 그 욕망이라는 말 속에서 뺄 수는 없겠네요. 아무리 이제 다른 뭐 사적인 욕망이 아니고 진리를 밝혀내는 노력이라 하더라도 욕구는 욕구죠. 근데 어떤 우리가 뭐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라 뭐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과학 자체를 연구하는 것하고요. 그 차이는 있을 텐데 어쨌든 대부분의 지식은 욕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유한한 인간의 삶은 방해받는다.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생물학을 연구한다든지 뭐 이럴 때 어떤 생물 종이 어떤 식의 그 변이를 거치는지를 연구하려면 그 생물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 생명체가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생명체면 평생 관찰을 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죽고 빨리 살고 하는 초파리 같은 걸 대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확장시켜서 적용하고 뭐 이러는데, 천문학 같은 경우는 진짜 인간의 삶이 짧다는 걸 헨리에서 한번 관찰하려면 뭐 70 몇 년 기다려야 되니까, 이건 뭐 인간의 삶을 다 기다려도 다 바쳐 기다려도 쉽지 않죠.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건 뭐 적절한 그런 걸 보면 적절한 비유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자는 끝이 있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끝이 없는 지식을 추구하게 되면 위태롭다.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위태롭다.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따라서 양생주표는 무한한 인간의 욕망과 지식을 경계한 것이다. 이렇게 넓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주의가 비판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의의 비판이 좀 협소한 쪽으로 비판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폭넓게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른바 이제 뭐 장자 우화 중에서 뭐 풍세 이야기, 나비꿈, 그리고 이제 혼돈 이야기, 뭐 이것과 맞먹을 정도로 자주 인용되는 포정해우, 소잡는 백정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생주편 2장입니다. 포정해우죠. 포정은 백정입니다. 여기서 흰백자가 붙은 이유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없다. 농경사회에서 상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농사를 짓든가 아니면 길쌈을 하든가 뽕나무를 키워서 길쌈을 하는 건데,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백정이고,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생계를 꾸릴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천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포정입니다. 포는 이제 푸죽간 뭐 이런 뜻인데, 푸죽간 사나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정자는 사람을 헤아리는 단위입니다.
부역이나 병력을 병력을 위해서 이제 차출을 할 때 사람을 헤아리는 단위 1정, 2정, 3정, 4정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정은 소 잡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백정은 이제 국가로부터 토지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민이 아닌 거예요. 상민이 이제 보통 일반 평민 백성인데 이 평민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 천민이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하려 하지 않는 소 잡는 일, 뭐 돼지 잡는 일 이런 걸 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고 삽니다만 고기를 직접 잡아서 쇠고기를 먹을 때 소를 직접 잡아서 먹으라 그러면 드실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직접 잡아서 먹으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 일을 이제 대신 해주는 사람이니까 신분이 가장 천한 사람입니다. 장자에는 이런 사람이 자주 나왔죠. 앞으로 이제 더 자주 나옵니다. 앞쪽에 이제 남곽작이 나왔고, 남곽작이도 이 남곽은 곽지남, 내성외곽이라 그랬죠. 내성에는 성 안에는 이 귀족들이 살고, 성과 곽 사이에는 평민들이 살고, 그리고 곽 밖에는 천민들이 삽니다. 남곽자기도 결국에는 곽 남쪽에 사는 자기라는 천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도를 아는 거죠. 여기서 포정도 마찬가지로 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포정이 해후, 소를 잡는 겁니다. 소를 잡는데 천리에 따라서 소를 잡습니다. 천리라는 말은 장자에도 나오고 예기에도 나오는데 유가가 나중에 이제 정호 같은 철학자가 송나라 시대 철학자가 천리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하는데 예기와 장자에 나오는 천리 개념과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에 나오는 천리 개념이 유가 철학자들에게 시사를 줄 바가 큰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천리라고 하는 게 일종의 결이거든요. 그 천리는 소에 있으면 소의 결이 되는 거고 사람에게 있으면 사람의 리가 되는 거죠. 원래 이 리라는 글자는 왼쪽에 있는 게 구설옥입니다. 구설의 결이에요. 그 리가. 구설을 다듬으려면 구설의 결을 아는 사람이 다듬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보석으로 다듬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옥은 유가의 경우에는 국가가 되기도 합니다. 맹자에 그런 식으로 비유가 되거든요. 옥의 전문가에게 옥을 맡기는 것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전문가 현자에게 나라를 맡겨야 된다. 이런 논리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보석을 다듬어내는 것. 그게 이제 시경에 나오고 대학에 인용된, 그리고 논어에도 나와 있죠. 절차탁마라고 하는 대목이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그 보석을 다듬어내는 과정, 자기 수양 과정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천리에 따라서 소를 잡는 동작이 예술의 경지로 성화된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술을 펼치는 사람은 백정이고 그 백정으로부터 삶의 도리, 양생의 도리를 듣는 사람이 문예군이라고 하는 양나라 혜왕으로 추정되는데 그 문예군이라는 이름은 실제는 없고 장자와 동시대, 그 장자가 맹자와 동시대의 사람이니까 동시대의 사람, 해자 시오 붙은 사람이 양나라 혜왕이니까 양나라 혜왕을 빗대서 문예군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백정이 이 일국의 군주를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장자는 이를테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회를 바란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덕충부 편에 가면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숙산무지라든지 신도가라든지 에테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전론발이하면 곱사등이, 그리고 인간서 편에 나오는 지리소는 사지가 지리멸렬한 사람, 그리고 이제
또 덕충부편에 나오는 인기지름무순, 다리가 없고 다리가 굽은 사람이고 또 사지가 지름열렬하고 입술이 없다. 무순요. 입술이 없는 은청이. 이런 총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도를 아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 사람들이 내면에 덕이 충만해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장작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그때 가서 살펴보시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포정, 백정 이야기입니다. 20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예, 이 장은 유명한 포정해우장입니다. 포정은 푸죽간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소 잡는 사람, 곧 백정입니다. 그 당나라의 육덕명과 성현영은 이걸 어떻게, 포정을 어떻게 풀었냐면, 포정은 성이 포시고 이름이 정이다. 뭐 이런 좀 이상한 주석을 붙였어요. 물론 직업이 성으로 바뀌는 경우는 흔하지만, 여기서 정은 부역이나 군역에 소집되는 남자, 그리고 그런 사람을 헤아리는 단위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포정은 그저 포인의 뜻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 인자와 같은 거죠. 게다가 본문에는 양포, 족포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양포는 훌륭한 백정 뭐 이런 뜻이고, 족포는 족은 많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흔한 백정 뭐 이런 뜻이에요. 훌륭한 포시, 흔한 포시 뭐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견해는 좀 성립하기 어렵고요. 사람 이름으로 보기는 어렵고 백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장은 신분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하층민인 백정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알고 있는 행복론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할 수 있겠죠. 군주가 가지고 있는 행복론이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군주 빼고요. 어쨌든 이 하층민 백정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일국의 군주인 문예군을 상대로요.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장자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억압받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 오히려 삶의 진실을 제대로 본 경우는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에픽텍토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텍토스 같은 경우도 신분이 천했습니다. 노예였죠. 뭐 아버지가 노예였으니까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에픽텍토스는 노예로 살면서도 웃음을 잃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결코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이 고매한 성품을 갖고 있으면 시험 받기 쉽죠.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한 번은 주인이 일부러 화를 내게 하려고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고 해요. 그러자 그는 두들겨 맞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한 번 더 때리면 다리가 부러질 겁니다. 그래도 주인은 아랑곳 않고 그의 다리를 내리쳐서 결국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지를 흔하디흔한 긍정의 심리학 따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 심리학이라는 것도 이게 나름대로 또 힘을 발휘하죠. 긍정의 힘이 있기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제가 읽어봤더니 바바라 에른라이크라는 미국의 기자 여성인데 그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하는 과정에 같이 투병한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기자는 그냥 기자예요, 확실히. 네. 인터뷰를 했는데 다들 이야기하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해봤더니 이분들이 유방암에 걸리기 이전보다 유방암에 걸린 뒤가 더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야 역시 그런 경우에는 역시 긍정의 힘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데 이 기자는 좀 이게 기자의 본성이 있는지 좀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거죠. 건강을 잃은 상태가 건강을 잃지 않은 상태보다 더 행복하다 이런 대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유방암이 낫는다는 그런 주입이 결국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들으니까 좀 섬찟하더라고요. 긍정의 힘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때로는 그런 긍정의 이름으로 기만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현실을 은폐하는 기능을 긍정심리학이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비관적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혹시 그런 기만이 아닌가, 이 생각은 좀 안테나는 세울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기준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행복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건강을 잃었어도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면 이렇게 되면 건강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 어쨌든 긍정심리학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좀 달라요. 에픽테투스는. 그거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게 뭐 운명론자의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통찰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거리 철학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학관도 차리고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데요. 우리는 철학자로 가면 대학 강단이 점잖은 학자를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뭐 대학 강단에 있다고 점잖지도 않습니다만, 뭐 요즘 뭐 나오는 기사들 보면 점잖은커녕 뭐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없어요. 실제로 역사 속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대학과 무관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뭐 당연합니다. 대학 강단의 교수로서 철학자는 칸트부터 시작되고요. 그 전까지는 전부 뭐 스피노자는 뭐 안경 세공하던 기술자였고, 뭐 그게 뭐 연금술사 출신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뭐 소크라테스 그리의 철학자고, 에피텍투스 말할 것도 없고요. 디오게네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장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포정이, 곧 백정이 문예군을 위해서 소를 잡는데, 손으로 쇳불을 붙잡고 어깨에 소를 기대게 하고 발로 소를 밟고 한쪽 무릎을 세워 소를 누르니, 거기까지가 사실 하나로 쫙 이어지는 거거든요. 표현이 똑같아요. 그 원문을 보시면 포정이 위 문예군하여 해우 하더니, 포정이 문예군을 위해서 해우 소를 잡았는데 수지소촉과 견지소이와 족지소리와 슬지소기면, 이런 식으로 지소 이런 식으로 탁탁탁 연결이 되죠. 동작의 연속성을 나타낸 겁니다. 뭐 손으로 뭐 뿔을 잡고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소를 붙잡고 바로 앉히는 거죠. 쇳불을 붙잡고 어깨에 소를 기대게 하고 발로 소를 밟고 한쪽 무릎을 세워 소를 누르니, 그때부터 바로 이제 칼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획획 하는 소리가 울리며 칼을 올리자 쇠쇠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제 이 획획 할 때 획자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엔 회견 향연할 때 회견이 음향이 울린다, 소리가 난다, 뭐 이런 뜻인데, 처음에 백자는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백자는 두도 회견. 역시 이제 같은 글자인데 말맞자가 붙어 있죠. 말맞자가 붙으면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획자가 슥싹슥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것은 슥싹슥싹 8번 음표가 16번 음표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칼질하는 소리가 더 빨라진 거죠. 근데 그 칼질하는 소리가 음악에 꼭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률에 맞지 않음이 없어서 상림의 무학에 부합되었으며 경수의 박자에 꼭 들어맞았다. 요임금의 음악, 순임금의 음악에 꼭 맞았다. 문예군이 말했다. 아, 훌륭하다. 기술이 어찌 이런 경지에 이룰 수 있는가. 기합지차온저, 이런 식으로 감탄을 해요. 그러니까 포정 석도의 대화, 포정이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도인데 기술에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신지소후야는 도야라. 제가 좋아하는 건 도입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진호기. 기는 기술이죠. 칼 쓰는 기술인데 기술에서 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기술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기술을 통해서 도를 이야기하지만 도가 한갓 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제가 소를 잡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소 아닌 것이 없습니다. 소 한 마리가 그냥 온전히 보이는 거죠, 그냥. 완전히 그냥 소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소. 어디로 칼질을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칼을 어디다 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완전한 소였다. 그랬는데 3년이 지나고 나자 온전한 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온전한 소일 텐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육안이 아니라 신안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제가 신목으로, 신한 신목이죠. 이게. 육안이 아니라 정신의 눈입니다. 소의 뭐 힘줄과 뼈 뭐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죠. 이 소의 결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을 따라서 이제 칼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리죠. 온전한 소는 보이지 않았고, 지금은 제가 신목으로 소와 만나고 육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칠 때 건반을 보고 치지 않거든요. 건반을 보고 치기 시작하면 이제 실수 연발입니다. 보지 않고 그냥 치는 거죠. 오관의 지각이 멈추고, 오관은 이제 이목구비의 작용이 멈추는 거예요. 신묘한 작용, 신욕. 신묘한 작용이 움직이면 천리를 따라 크다란 틈을 치며, 천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자연의 결, 이건 소니까 소의 결인 거죠. 소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의 결을 따라서 소를 잡는 거예요. 천리를 따라 크다란 틈을 치며 커다란 구멍으로 칼을 들이밀되 본래 그러한 결을 따르는지라. 본래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결, 곧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경락과 근경을 건드리지 않는데, 경락은 몸에 퍼져 있는 경락을 뜻하는 거고요. 경맥, 힘줄 뭐 이런 것도. 근경은 이제 뼈와 힘줄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런 걸 건드리지 않는데 하물며 큰 뼈다귀이겠습니까? 칼날에 뼈다귀를 건드릴 일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솜씨 좋은 백정이라도, 이 양포예요. 이게 이제. 솜씨 좋은 백정이라도 1년에 한 번은 칼을 바꾸는데 살코기를 베기 때문입니다. 솜씨 좋은 백정은 뼈는 건드리지 않고 살코기만 이제 건드리는 거죠. 보통의 백정은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꾸는데 뼈를 치기 때문입니다. 흔한 백정은 이제 소를 잡을 때 칼날이 이제 뼈를 건드리기 때문에 칼날이 쉽게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솜씨 좋은 사람은 이제 뼈는 안 건드리니까 살을 베는 거죠. 근데 살도 이제 자주 베다 보면은 칼날이 무뎌진다. 그런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칼은 19년이 되었고 19년 동안 이제 소를 잡은 거예요. 그동안 잡은 소가 수천 마리인데도 칼날이 마치 숫돌에서 막 새로 갈아낸 것 같습니다. 전혀 무뎌지지 않았다. 왜 그런가 이제 한번 보시죠. 저 뼈마디 사이에는 틈이 있고 칼날 끝은 두께가 없습니다. 이 소가 있으면 소의 뼈와 뼈 사이에는 틈이 있다. 뭐 뼈마디라 치고요. 뼈마디가 있으면 뼈마디와 뼈마디 사이에는 이 틈이 있다는 거예요. 네. 뼈마디 사이에 틈이 있고 이 또 뼈와 살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칼날은 옆에서 단면으로 이렇게 보면 칼날은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죠. 여기 이제 두께가 없는 거죠. 두께 없는 것을 틈이 있는 사이로 밀어넣는다. 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니까 전혀 칼날이 무뎌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안으로 보고 이제 쓴다. 칼을요. 그 칼날 끝은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것을 틈이 있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이 무후, 이 칼날 끝은 두께가 없다. 무후. 이 무후. 두께가 없는 칼날을 가지고 입 유관 들이민다. 유관. 틈 사이로 들이민다. 이 틈이 있는 사이로 입 들어간다. 그러니까 칼날이 다칠 일이 없다. 두께가 없는 것을 틈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넓고 넓어서 칼날을 놀리는데 반드시 넉넉한 공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19년이 지났는데도 칼날이 마치 숫들에서 막 새로 갈아낸 것 같은 겁니다. 비록 그러하지만 뼈와 근육이 얽히고 설킨 곳에 이럴 때마다 저는 그것을 처리하기 어려움을 알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때는 조심한다. 조심하여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고 손놀림을 더디게 하여 칼을 아주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뼈와 살이 마치 흙이 땅 위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흙은 본래 땅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소를 잡아서 소의 뼈와 살이 해체되는 것이 마치 땅 위에 흙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본래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를 잡는 거예요. 스르륵 떨어져 나가면 그제서 칼을 잡고 우두커니 서서 사방을 돌아보며 머뭇거리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칼을 잡아서 간직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잡는 순간엔 도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상으로 돌아올 때 일상이 오히려 생뚱맞게 보이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면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칼을 닦아서 간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예군이 훌륭하다. 나는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의 도를 터득했다. 이 양생이 칼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날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 천리를 따라서 칼날을 쓰면 손상되지 않는 거죠. 나의 삶도 천리에 따라서 살면 손상되지 않겠죠. 천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죠.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212페이지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백정입니다. 그리고 조연이 문예군이고요. 그는 소잡는 백정의 기술을 통해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신분이 가장 높은 한 나라의 왕이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인 소잡는 백정에게 삶의 도리를 배우는 것은 그 자체로 전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에는 이런 전복이 흔하게 일어나고요. 백정, 곧 포정은 천민입니다. 천민이란 귀족이 아닐 뿐더러 평민도 아닙니다. 평민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아 농사를 짓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상업이에요. 일정한 직업입니다. 이 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에 가까운 신분인 천민입니다. 상업에 종사하는 평민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가는 의무를 지는데 천민에게는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모두 없는 거죠. 그 때문에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곧 생명을 죽이는 도축을 업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당시로서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는 천한 일을 하는 셈이죠. 맹자 곡속장에도 보면은 군자는 부족간을 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기성이 부린 식교육, 그러니까 경기생이 부린 경기사. 그 동물이 경기생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불인견 참아보지 못한다. 그 살아있는 동물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 동물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한다. 정상적인 거죠. 살아있는 걸 보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문기성이 부린 식교육. 죽어갈 때 내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불인식교육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한다. 예,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한다. 율곡도 이런 글을 쓰면서 평생 동안 쇠고기 한 점 안 먹었거든요. 그렇죠. 카프카는 닭고기를 못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린 시절 할머니가 닭을 잡아서 주는데 닭이 죽을 때 꼬꼬닥하고 죽는 그 소리를 못 잊어갖고 못 먹었대요. 불인식기육한 거죠. 그럼 작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머니가 잡아주는 닭을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카프카는 이제 그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그렇게 안 됐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처리되진 않죠. 어차피 인간은 먹어야 되고 누군가가 그걸 죽여야 됩니다. 그런 초연한 일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담당한 이 천민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를 잡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고요. 그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시죠.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하는 것, 곧 소를 잘 잡는 겁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고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처럼요.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하는 건 좋은 일을 하는 거고 백정이 소 잡는 건 나쁜 일인가? 아니죠. 그거 참 얼마 전에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 어떤 제 선배 한 분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낚시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루 종일 보고 그런다 그래서 그걸 왜 보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먹방을 왜 보냐고 이러더라고요. 그건 아마 같은 거죠. 먹방을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나 낚시를 아무 생각 없이 낚시하는 거 보는 거나 종일 낚시하는 거 그거 보는 거거든요. 먹방 보는 건 괜찮고 낚시하는 거 보는 건 안 괜찮고 제가 한 방 맞은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먹방 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나 같다. 우열이 없다 이거죠. 예, 계속 봅니다. 첫 대목에서 장자는
포종이 소를 잡는 동작을 4글자씩 이어서 모두 16글자로 표현합니다. 이게 수지소초, 견지소의, 족지소리, 슬지소기. 동작의 연속성을 보이기 위해서 글자까지 맞춰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운이 다 맞거든요. 그 지소, 수지소촉, 견지소의, 족지소리, 슬지소기, 지소촉의 촉만 다르고 나머지는 뭐 의, 리, 기 음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그 동작과 소리가 어우러져 춤과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칼질하는 소리를 회견, 향연, 주도 회견, 주도 회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처음에는 획자를 쓰고 그 다음에 말맞자 붙은 획자를 썼죠. 같은 글자인데 뒤의 획자는 말을 뜻하는 맞자가 붙어 있으니까 빨리 달리는, 그러니까 말은 빨리 달리는 동물이니까 템포가 더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처음의 소리가 슥삭슥삭이라면 그 다음의 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슥삭슥삭 슥삭슥삭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길이를 가진 악절에서 8분 음표가 16분 음표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느냐? 주도라고 했잖아요. 주는 연주한다는 뜻이죠. 칼을 연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정이 소를 잡으면서 칼을 놀리는데 이걸 연주예요. 연주. 예. 연주하듯이 하는 거죠. 예, 이어서 포종이 소 잡는 동작은 상림의 무학과 같고 이 은나라 탕임금의 고전 음악이거든요. 칼질하는 소리는 경수의 박자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상림은 은나라 탕왕의 음악이고 경수는 황제가 짓고 요임금이 편곡한 함지라는 음악의 악장으로 모두 최고의 클래식입니다. 고대의 음악은 제왕의 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음악은 전부 요임금을 위해서 지었다 그러면 요임금의 덕을 칭송하는 거고요. 조선시대의 궁중예학도 전부 왕의 덕을 칭송한 겁니다. 용비어천가 이런 노래도 왕의 덕을, 조선왕조의 덕을 노래한 거고요. 뭐 표정만방지곡 뭐 이것도 조선왕들의 덕을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맹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요. 공자의 제자 자공이 그 예를 살펴보면 그 나라 정치의 덕실을 알 수 있고 그 음악을 들어보면 그 임금의 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장자가 포종의 소 잡는 동작과 소리가 상림과 경수 이 두 클래식의 음악, 클래식 음악에 들어맞는다고 했으니까 결국 백정의 덕이 탕왕이나 황제, 요임금과 같은 등급이라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임금이나 탕임금이나 백정이나 같은 인간이다. 뭐 이거죠.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같죠. 아까 제가 원주에 계셨던 무의당 장일숭 얘기를 한 게 악인도 똑같은 인간으로 보는 거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가치를 앞에 내세우고 그 가치에 부합하면 선인이고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악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인간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사실은 그게 어려운 능력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뭐 포도, 수박, 참외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들에 나가서 실제 포도, 수박, 참외를 보고 알아맞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맞힐까요, 그거? 이쪽은 그림이고, 저긴 실제 호박, 수박, 참외, 포도인데요. 그거 좀 놀라운 거거든요, 그게. 다른 짐승들은 그래 못합니다. 네. 다른 짐승들은 그게 안 돼요. 이거 뭐 책에 그려져 있는 그걸 실제로 있는 것과 같다. 네. 그걸 똑같은 거라고 이해를 못하죠. 언어도 그렇죠. 언어가 어떤 사물을 지시하면 그 언어가 그 사물을 지시한다는 걸 바로 알아듣는데 그게 인간의 뭐 엄청난 통찰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똑같은 인간이다. 이걸 금방 알아채죠.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은 아이들은 갖고 있죠. 근데 그게 다 없어지는 거죠. 왜 없어질까? 가치가 막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내세운 그 가치가 그런 통찰을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로막은 결과 이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그런 통찰을 잃어버렸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통찰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웃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 오르가논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르가논이 이제 도구라는 뜻인데 논리학을 뜻하거든요. 이제 베이컨이 쓴 건 신 오르가논, 네오 오르가논이고요. 노뵼 오르가논이고요. 노뵼 오르가논. 노뵼 오르가논. 새로운 오르가논, 뭐 이런 뜻인데, 뭐 신기관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긴 하던데, 오역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중심이 된 게 모순율이거든요. 모순율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창안한 중요한 논리학 개념인데, 뭐 동일률은 뭐 A는 A다 이런 거고요. 모순율은 A는 A 아닌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이면서 동시에 A 아닐 수가 없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배중률하고 비슷한데 이게 모순율은 이거예요. A는 A가 아니다 이래버리면 이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A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A는 A라야지 A는 A가 아니다 그래버리면 이건 비진리다 이거예요. 뭐 납득하실 수 있죠. A가 어떤 내용을 갖건 A가 A 아니다 그래버리면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 노예는 인간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모순율에 어긋나는 아주 멍청한 판단을 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대단한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노예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자기 논리학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존 스튜어트 밀도 그렇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존 스튜어트 밀은 제런 벤담의 제자이기도 하고 아버지 제임스 밀하고 제런 벤담이 아주 친했거든요. 그 스튜어트 밀이 저 천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 교육을 받았어요. 아예. 얘가 덜성불운하니까 아예 천재 교육을 아예 시켰어요. 근데 엄청난 통찰을 가졌는데 역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제국주의에 찬성했어요. 그러면 영국인이 최대 다수입니까? 전 세계 인류가 최대 다수입니까? 예, 전 세계 인류가 최대 다수죠. 예, 근데 제국주의에 찬성했어요.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부당한 일을 한 게 다 정당화된다고 제이스 밀은,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를 했거든요. 계산 능력에 착오가 생겼을까요? 어디가 최대 다수인지를 못 계산했을까요? 아닙니다. 계산 능력은 멀쩡해요. 그런데 인간을 인간이라고 하는 통찰을 잃어버린 거죠. 애들도 다 하는 거. 애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간이 있는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쟤는 인간이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다 알아요. 애들도 다 압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 왜 잃어버렸겠어요? 그들이 내건 숭고한 가치가 그걸 막아버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내건 숭고한 가치가 그리스 도시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그 이데올로기가 그걸 막아버렸고, 심지어 뭐 기독교에서 나사렛 예수에게 율법 교사가 묻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 유대인 율법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율법 교사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저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죠. 어떤 유대인이 예리고로 가다가 예리고에 갔다가 강도를 만나서 반쯤 죽게 됐다. 그런데 유대인 사제가 지나다가 그냥 가버렸고, 레위 사람도 유대인인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돈도 주고 뭐 여관 주인에게 돌아올 때까지 잘 보살펴주고 돈이 부족하면 더 주겠다 이러고 갔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승복하잖아요. 그에게 누가 이웃인가 그러니까 그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바로 공경에 처한 유대인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 이웃이다. 이걸 깨트려버린 거죠. 나사렛 예수가. 근데 그 황금률을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한 기독교인들이 역시 이웃은 기독교도들에게만 한정되고 비기독교인은 이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통찰이 또 막혀버린 거예요. 예. 그 집단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숭고한 가치가 그걸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카르트도 그렇습니다. 성찰이란 글을 쓴 사람이 자기 성찰을 못했어요. 예, 자기 성찰을 못한 게 성찰이라는 글을 썼잖아요. 방법서들도 쓰고 코기토 에르고 좀 뭐 이거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근데 뭡니까? 오토메이션이라 그래서
강아지를 발로 차면 깨갱 소리를 내는 것은 종을 망치로 치면 땡 소리가 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서 대가리를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할까요? 아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종과 같다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안 된 거죠. 자기 성찰이 안 된 겁니다. 왜 안 됐을까요? 또 이제 뭔가 그 이데올로기가 작용했겠죠. 그러니까 긍정적 가치라고 하는 게 선, 뭐 이런 명예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장자 얘기가 그런 걸 보면 맞습니다. 아주 탁월한 통찰을 가진 자들도 자기 자신이 그 성찰 대상 속에 들어갈 때는 아주 이상해지는 거죠. 사람을 못 알아보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철학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까맣다. 그런데 사람이다. 이렇게 안 되고 피부색이 까마니까 사람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여러 철학자들을 지금 비판했는데 예, 걱정되네요. 예. 예, 어쨌든 이제 이 진옥의 얘기요. 이걸 보고 문예군이 기술이 어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믿을 수 없는 기술이라고 감탄합니다. 그러자 포정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도의지 기술이 아니다. 진옥의 진은 더 나아간 것, 곧 그 너머에 있는 것이란 뜻이고요. 비록 기술이긴 하지만 기술의 경지를 넘어서야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도라는 거죠. 포정은 이어서 자신이 도를 터득하게 된 과정을 말하는데 그 이야기가 참 절묘합니다. 포정은 처음 소를 잡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눈앞에 그저 소 한 마리가 전체로 보였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어디에 칼을 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3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전체로서의 소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곧 소의 뼈와 살과 힘줄과 근육 따위가 따로따로 보였다는 뜻입니다. 소의 내부, 곧 소의 이치를 훤히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러니 어디서부터 칼을 대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거 한문 공부할 때 이렇거든요. 마치 한문 공부를 할 때와 비슷합니다. 처음 한문을 보게 되면 문장 전체가 한 덩어리로 보여요. 끊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사실 한자 한자 끊어져 있는 거죠. 한자 한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기 이게 구별로 절별로 이렇게 끊어지면 좋겠는데 안 돼 있잖아요. 한 문장으로 그냥 다 보여요. 어디로 어떻게 끊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3년 공부하면요. 이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3년 정도 공부를 해서 물리를 터득하면 자유자재로 끊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3년은 아니고요. 그 일만 회의 법칙 뭐 이러죠. 그거 구랍니다. 1만 번 갖고 안 됩니다. 한 10만 번이라면 제가 납득을 하겠어요. 우리가 언어를 습득할 때 1만 번 갖고 안 되거든요. 1만 번 하면 그거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러죠. 그럼 하루에 10시간 한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2, 3년이면 그냥 되는 거죠. 2, 3년 갖고 안 됩니다. 2, 3년 갖고 세계 정상이 되면 다 세계 정상이 돼요. 한 10배는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년 내리 하면 다른 사람 다 지쳐서 딴 데로 도망가거든요. 10년 내리 하고 있으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하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럼 또 10년 하신 분이 또 찾아와서 따지시면 어떡하나. 10년 했는데 안 된다. 10년 하면 됩니다. 네. 포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 잡는 것도 비슷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의오 천리, 천리에 의거한다. 천리에 따른다. 천리에 따라 소를 잡는다고 합니다. 말이야 천리라고 했지만 소니까 소의 이치에 따라 소를 잡는 거죠. 옥을 다듬는 옥인이 옥의 이치에 따라 옥을 다듬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보물이 됩니다. 예, 리자 말씀드렸죠. 본래 리라는 글자는 왼쪽에 있는 부수 글자가 옥인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옥의 결입니다. 그래서 리자 앞에 무엇이든 붙이면 모두 그 사물의 이치라는 뜻이 됩니다. 소의 이치를 알면 소를 잘 잡을 수 있고 옥의 이치를 알면 옥을 잘 다듬을 수 있죠. 사람의 이치를 잘 알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기준은 남을 해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칼날이라고 할 때 내 칼날로 남을 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무디어지는 겁니다. 나도 상하고 상대도 다치고. 천리에 따라서 한다는 건 그만큼 그런 평화로운 공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자가 제시하는 건 소요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48번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리라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정이 소를 잡으면서 눈으로 보지 않고 신으로 본다고 한 거죠. 같은 방식으로 공부의 이치를 알면 공부를 잘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이치는 그 이치를 탐구한다고 해서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 나가다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방법을 백날 찾아봤자 헛삽니다. 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액제예요. 그러니까 한 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국 현대 철학을 이야기하거나 한국의 근대를 이야기할 때 일본이 한국의 근대를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근대라고 하는 건 자주자율의 기준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정가를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아무리 도와줘봤자 정가는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도와줬다고 할 수가 없고 자주자율이 근대의 핵심이라면 일본이 도와준 것은 오히려 자주자율을 방해했기 때문에 근대를 가로막았지 절대 도와줬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형용모순이에요. 어쨌든 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뭐 말이 되는 뭔가 있을 수 있어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 건강이 더 안 좋았지 좋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은데 행복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서 삶에 대한 통찰이 더 커진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건강하기 전의 상태보다 건강이 나빠진 후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없죠. 예, 계속요.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은 흔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포정의 말에 의하면 뛰어난 백정도 1년에 한 번씩 칼을 바꾸고 흔한 백정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꿉니다. 소를 잡다가 살코기를 베거나 뼈를 건드리기 때문에 칼날이 무디어지기 때문이죠. 예, 이 주인공은 19년 동안 수천 마리 소를 잡았는데도 칼날이 전혀 무디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뼈를 치기는커녕 소의 온몸에 퍼져 있는 경락이나 검정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요. 지경의 기자로 되어 있지만 지로 읽습니다. 지의 가차로 지맥을 말하며 경은 경맥을 말합니다. 경맥은 큰 맥이고 지맥은 작은 맥이고요. 경으로 모이는 거죠. 이 둘을 통틀어 경락이라고 합니다. 건경은 뼈와 살, 힘줄 따위가 엉켜있는 부분이고요. 예, 포정은 칼날이 무디어지지 않는 이유를 자신의 칼날 끝은 두께가 없고 소의 뼈마디에는 빈틈이 있는데 두께 없는 칼날을 빈틈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칼날은 등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날 쪽으로 갈수록 얇아지죠. 그러니 끝부분 소실점에 이르게 되면 두께가 엎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건 논리적인 이야기고요. 현실의 물리적인 칼날은 아무리 칼끝이라고 해도 두께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말하는 두께 없는 칼날은 실제하는 물리적인 칼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칼날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칼날의 예리함보다 소의 빈틈을 보고 그 사이로 칼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신목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도 그게 있어야 보이겠죠. 바로 그 신목으로 본래 그러한 결, 곧 소가 생겨먹은 대로의 자연을 따라 소를 잡습니다. 그것이 인기고연, 본래 그러한 것을 따른다. 이렇게 한바탕 충고함하기 끝난 뒤 포정은 사방을 돌아보며 머뭇거리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칼을 닦아서 간직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위지사고, 위지주저, 이게 이제 현실의 세계에 익숙하지 않아 머뭇거리는 동작입니다. 곧 도의 세계에서 논일다가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면 평소 익숙했던 현실이 오히려 생경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만지는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 일상의 모습이 익숙해진 것을 말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정은 고대 사회에서 신분이 가장 비천한 사람이고 소 잡는 일은 천한 일입니다. 소를 죽이는 일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포정은 운명적으로 그런 일을 하도록 타고난 사람입니다. 운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운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소 잡는 일에 몰입하는 겁니다. 억압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유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하죠. 소 잡는 일에 몰입하여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장자 포정해우장의 대의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인간은 인간이니까요. 운여군은 포정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삶의 도리, 양생의 도를 배웁니다. 양생의 도는 인기고용과 의효천리, 본래 그러한 대로 따르는 것, 그리고 천리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 있는 것으로 자연을 따른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억지로 삶을 연장시키는 것은 양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예, 토종해우장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